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겪는 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들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늘어나서 국가 부채 규모는 커지고 또 국가 신용 등급이 불안해지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국가 부채 문제는 항상 우리의 고민인데, 이 국가 부채라고 하는 통계 지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재정 건전성이라는 건 어떤 지표를 통해서 또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이런저런 공부가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현황 그리고 걱정거리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두루두루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어왔던 부채 시리즈의 거의 마지막 편으로 국가 부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국가 부채 이야기를 꺼내면 국가 부채는 뭐 걱정이고 심각합니다 하면서 뭐 GDP 대비 몇 퍼센트가 국가 부채예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신용카드 내지는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뭐 500만 원 있습니다 하면 뭔지 알겠는데, 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몇 퍼센트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슨 말인지는 잘 많겠지, 많으니까 걱정하겠지 그 정도 느낌이에요. 국가 부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통계를 좀 이해해야 됩니까, 먼저? 예, 사실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저도 더 머리가 이제 은발로 바뀔 때까지 네. 아마 많은 국가 리더십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국가 부채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을 하실 거예요. 괜찮다. 어떤 분은 또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지금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전한 유권자로서 그 사람의 말의 그 근거나 그 사람의 말을 스스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는 아주 기초 상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국가 채무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는 거라기보다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 재정론 이런 수업의 기초 수준의 어떤 지식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나라 부채 앞으로 걱정 많이 나올 텐데, 네. 그렇게 쏟아지는 뉴스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그렇죠. 지식.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스타트를 뭘로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다른 개념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가 채무와 네. 국가 부채는 다른 겁니다. 뭐 비슷하겠죠. 이게 말장난이거나 네. 아니면 같은 얘기를 그냥 조금 뭐 애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달라요. 대표적으로 국가 채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네. 국가재정법 91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려운 정의를 말씀드리고 쉽게 설명을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국가 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는 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신들이 회계 장부를 통해서 빚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이나 또는 여러 기금들이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국민연금 기금이라든가 뭐 네. 이런 여러 기금들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빚, 채무 이런 거를 전부 합친 건데, 쉽게 표현드릴게요. 예. 국가 채무라고 부르는 건 그 빚의 규모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국가 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가 다 결정된 것들. 근데 빚이라는 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될지 다 결정되지, 그럼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요? 자, 그다음에 네. 국가 채무가 아니라 국가 부채는 네. 국가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곳에 17조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국가 부채는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채무에다가 플러스로 우발 채무, 플러스로 또 뭐가 들어가냐면 국가가 명시하진 않았지만 네. 암묵적으로 갚아야 될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정확히 금액 얼마, 네. 언제까지, 네. 딱 아니면 국가 부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아주 제한적인 금액이고, 그렇죠. 국가 채무가, 네. 국가 부채가 좀 더 큰 규모군요.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우리 국가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예. 이제 법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민연금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가가 그것을 반드시 보장해주고 갚아야 어떻게든 지급해주겠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네. 아, 그러나 당연히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내지는 인간적으로. 그렇죠.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채무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다 합친 게 부채다. 예, 그런 걸 다 합친 게 부채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채는 이게 부채살로 쫙 펼치면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다. 네. 우리의 계산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확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예. 채무는 정해져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헷갈리게. 네. 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적으로 얼마 갚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금액이라든가 네. 우발 채무 같은 경우는 괜히 그걸 가지고 그걸 다 포함시켜서 국가의 빚이라고 해버리면 정작 급할 때 돈을 지출하기에 너무 보수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예. 이번에 태풍 불고 폭우 있어서 많은 분들 또 지원도 해야 되는데 아유 아시잖아요. 먼 미래에 우리 연금 받을 돈도 없어지는 거 그런 거 다 생각해버리면 또 아무것도 못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엄밀하게 구분해서 집계하자. 예. 확정적으로 지금 딱 갚기로 구속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고 그리고 언젠가 또 갚아야 될 돈을 다 합치면 얼마일지 이걸 달리 구분해서 집계하는 게 과학적으로 국가 채무나 부채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은행 빚은 뭐 얼마다 2억이다 이건 알죠. 네.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네. 그래서 2억 1,000만 원 그건 아는데 그럼 제가 그럼 그 2억 1,000만 원만 평생에서 그럼 갚고 가면 되냐면 그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저의 아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뭐 그러면 비싼 학비라도 내주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돈도 모아놔야지 마음속으로는 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보너스 받았어도 저는 옷 한 벌 못 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래에 쓸 돈 같은 것도 예. 막연하지만 그래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한번 끊고 가면 어떤 정치인들이나 관료분은 언급하실 때 국가 부채가 어떤 상황이다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 예. 어떤 분은 국가 채무가 어떻다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의 의도성까지는 감히 모르겠고요. 적어도 그 두 개가 다른 거고 때로는 자신들의 지금 집행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입장에 좀 더 우호적인 어떤 산출 근거를 표현할 때 그 네. 두 개를 구분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 조금 필요에 따라서는 내 의견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데 돈 좀 씁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아니 우리 국가 채무 해봐야 얼마 안 돼요. 뭐 그런 거고 야 그런데 돈 쓰면 안 됩니다라는 분은 우리가 미래에 갚아야 할 국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죠. 그런데 쓸 거 걱정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란이 오고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를 달리하는 누구 거짓말쟁이다 이게 아니라 네. 근거를 다른 걸 가지고 들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데 거고요. 채무와 부채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큽니다. 커요? 네, 큽니다. 네. 우리나라가? 예, 그 구체적인 통계 수치도 이제 하나하나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들어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 채무 확정적으로 갚아야 될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국가 채무는 크게 뭐 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국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라는 게 있고 국고채 부담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채무 중에서 특히 중앙정부의 채무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건데요. 이 중에서 국채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채권 발행해서 빚 얻는 거. 네. 이게 바로 국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국채는 그러면 도대체 국가는 왜 어떤 용도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조달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들어가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을 종목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국민주택 채권이 있고요. 네. 외국한 편형기금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국민주택 채권은 이름에서 확 다가오시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네. 그러한 뭐 아파트 건설하고 토목공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국민주택 채권입니다.
이거 집 살 때 의무적으로 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팔아도 뭐 팔 수 있겠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네. 그래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훼손됐다라고 판단해서 뭐 지금 앞으로 이런 견실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이미 공약으로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약이 뭐 100% 그대로 이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주택 채권의 발행 규모가 단기간에 대거 추가적으로 늘어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중에서 그 중앙 정부의 국채 중에서 채무 중에서 국채에 해당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주택 공급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아마 앞으로도 국가 채무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예. 그다음 두 번째인데 외국 환 평형 기금 채권이라는 건데 이거 쉽게 얘기해서 환율 안정에 쓰는 채권이에요. 네.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이 환율인데 외국 돈을 우리가 막 찍어낼 수는 없으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을 시중에서 걷어들이든지 풀든지 해서 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것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하다는 건. 환율이 우리나라가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 규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빚이 늘어나야 높아요. 된다. 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뭐 강달러에서 킹달러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게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단기적인 어떤 변동 요인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환율이 근본적으로 적정 환율의 구간대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비하기 위해서 또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을 또 굉장히 많이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율이 1,200원대, 1,30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요 수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전교 1등해서 거둔 성적표예요. 네. 전 세계에서 1조 원 이상의 교역 규모를 보이고 있는 나라는 9개국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네. 근데 그 9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제일 작아요. 인구도 작고 그다음에 전체 GDP 총량도 제일 작아요. 네. 그런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런데 교육 규모는 1조 원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 1조 원의 교역량을 자랑하는 국가들 중에서 1조 달러 죄송합니다. 예. 1조 달러의 교역량을 자랑하는 국가들 중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독일, 중국, 그다음에 코리아. 한국. 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한국이 경제 규모가 제일 작죠. 그러니 기적이구만요.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코리아가 왜 여기 꼈어? 와, 대견하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러니까 지난 한 10수년 동안 수출이라는 성적표에서 예. 전국 1등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 네. 전국 1등을 해서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벌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1,200원대, 1,300원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여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한번 제가 해드렸었어요. 이것도 그 위안화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근데 위안화는 편하게 사고 팔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외환 시장이 중국은 개방돼 있지 않으니까요.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규제가 좀 덜한 한국의 원화를 투자해서 위안화를 대신 투자하는 형태로 외환 시장에서 원화에 관심도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화와 위안화가 같은 형태로 움직이는 이유는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가 맞물려서 네. 화폐 가치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됐냐?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슬슬 분절될 기미에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같이 물건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 대신 원화를 사겠다라는 이런 가치 판단, 이런 수요층이 일부 상실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원화 가치가 조금 하향 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환율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이 잘 안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요즘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전국 1등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구조적으로 원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하나 사라지게 되면 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근본적으로 국제 시장에서 재조정될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느냐?
자칫 잘못하게 이걸 그대로 방조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적정 환율이라는 건 이제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늘. 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컨디션이 바뀌어버리면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달러 환율을 역대로 쭉 1960년대 70년대 보니까 막 300원, 400원, 500원, 800원 계속 올라갔더군요. 맞습니다. 물론 외환위기 때 한참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오는 추세로. 네. 자,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요. 이제 우리나라 그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어느 정도 견디거나 감내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한 편형 기금 채권 이거를 더 많이 발행할 유인이 충분히 더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화폐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혹시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뭐 꼭 네. 있는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이렇게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기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나라 화폐 가치만 계속 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싱달러라고 부르죠. 거기는 US 달러보다 더 요즘 강합니까? 거의 그 수준이에요. 최근 뭐 포털 사이트에서 예.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쳐서 환율 쳐보시면 한 6개월 동안 계속 상승입니다. 미국 달러와 같이. 네. 원래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홍콩이랑 비슷하게 네.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라서 네. 그 나라 환율은 미국 달러랑 같이 미국 달러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려야 미국 달러를 환전해서 싱가포르 달러로 잠깐 갖고 있다가 금융 사업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어서 그렇다. 이른바 페그.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예,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콩과 싱가포르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예. 룩셈부르크나 몇 나라들이. 네. 근데 그런 다른 나라들도 지금 화폐 가치 방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홍콩 달러도 그렇고. 네. 예. 그런데 유달리 싱가포르 달러만 이렇게 방어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 저절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좀 전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처럼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똑같이 미중 간의 갈등 때문이에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홍콩의 아시아 헤드쿼터나 홍콩의 글로벌 지사를 두고 있었던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이나 외국계 금융사들이 네. 엑소더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싱가포르로. 싱가포르로. 왜? 이제 홍콩에서 장사한다는 건 중국에서 장사하는 거니 이건 미국하고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야 이제 우리 회사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야? 주재원들도 우리 그럼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 거야? 하다가 다른 여러 대체지를 살펴봤는데 네. 뭐 두바이도 보고 뭐 대만도 일로 오라 하고 했는데 싱가포르가 제일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글로벌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교역 관련한 뭐 해운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리고 주재원들도 당연히 글로 이동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도 지금 장난이 아닌 상황이고요. 와.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달러가 쉽게 얘기해서 홍콩 달러가 국제적으로 담당했던 기능 중에 일부를 이제 떠안게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근본적으로 네. 싱가포르 달러에 대한 재평가, 재해석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채무 중에서도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내의 정세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상황. 이것 때문에 예전에 이쪽 채권은 이 정도 발행해서 빚을 항상 이 정도는 우리가 국가가 유지해 왔잖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요소들이 정말 산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예전 통계에 뭐 이거 채권은 얼마 부채밖에 안 됩니다. 예. 이런 걸 또 누군가가 들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될 요인 중에서 그거는 앞으로 발행을 엄청 많이 해야 될 빚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구분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부 또 끝나기 전에 잠깐 점검을 하면 네. 국가 채무라는 것에서 중앙정부 채무는 가장 크게 국채라는 게 있는데 이 국채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주택 채권하고 그다음에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이 두 가지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 앞으로 좀 규모가 늘어날 것 같다. 늘어날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뭐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 있으면 다 국채로 메워야 되니까 그렇죠. 늘어나겠죠. 네. 그다음 요거까지만 하고 말씀 줘볼게요. 그럼 교수님 방금 중앙정부 채무 중에서
국채가 있다고 했는데 음. 차입금은 뭡니까? 차입금도 돈 빌리는 건데 요 차이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입금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좀 배우려고 하면 배워야 될 용어가 좀 있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부채와 채무가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때그때 활용법이 다르다. 여기까지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세계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 1부에 이어서 국가 부채, 국가 채무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죠. 1부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국가 부채와 국가 채무의 정의가 서로 다르고 국가 채무는 작지만 부채는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치인들이 돈 좀 쓰고 싶으면 규모가 작은 국가 채무 얘기 갖고 오고 그거 막고 싶으면 규모가 큰 국가 부채 갖고 와서 막 어렵다고 한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400원, 뭐 1,500원 향해서 가는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또 감기 걸렸을 때 열 나는 게 아니라 1,500원이 우리나라 환율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 말씀도 되게 불안하게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환율이 단기간에 너무 올라가다 보니 예. 단기간에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제 주세요. 통화 네. 수합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환율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실물적인 경제를 운용하는데 예.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결과가 투영되는 부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실물 부분에 대한 경제 흐름의 근본적인 재편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GDP를 다 합쳤을 때 네.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가 조금 안 돼요. 예. 이 두 나라가 지금 선을 딱 긋고 저쪽하고는 놀지 마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당연히 이렇게 실물 부분의 변화가 유발되면 그것이 환율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인데 그런 것까지 엄정하게 뭐랄까요? 지금 보고 있는지가 좀 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게 잠깐 이러다 말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할 게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달러의 수급이 좀 달라질 텐데 그 고민까지 반영한 환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 어쨌든 오늘은 국가 부채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국가 채무, 국가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 네. 유독 더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긴장해야 돼요? 아니면 다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갑자기 이제 진도를 확 점핑하셔서 예. 국가 채무의 세부적인 내용 얘기해드리려고. 그거 중요한 얘기니까 그것도 예. 할게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다른 OECD 국가의 뭐랄까요 부채 비율에 비해서 예. 아직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해석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네. 집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D1이라는 게 있고요. 네. D2라는 게 있고 D3라는 게 있습니다. 또 복잡해지죠. 예. 자, 먼저 D1이라는 것인데요. 이 D1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어떤 그 개념이긴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될 빚, 여기선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던 국채 또는 차입금, 정확히 이자와 원금과 만기가 정해진 거 네.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게 D1에 해당되고요. 요 D는 영어로 부채라는 뜻의 뭐 debt의 그 D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D2는 이 D2가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고 예. 외국에서 국가 간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상호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D2라는 것은 2001년도에 IMF에서 국가재정통계 편람을 통해서 각 나라가 요 방식으로 공동으로 집계합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호 비교도 하고 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권고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D2라는 걸 바탕으로 IMF뿐만 아니라 OECD도 이걸 가지고 이제 각 국가마다 예산을 비교하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 D2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냐 하면 공공 비영리 단체의 빚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네. 그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의 빚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는데
특히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들이 여기 D2에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이 D2는 되게 높아지겠네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정부가 빚을 직접 내서 임대주택을 짓고 그 손실을 스스로 떠안는데 우리나라는 그 손실을 LH공사가 떠안잖아요. 아, 맞는 얘기세요. 뭐 그런 거. 네. 예를 들면 4대강, 8대강 개발 같은 거 할 때 또 다른 나라는 그냥 정부가 부채를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수자원공사가 부채를 일으켜서 그 공사하십시오. 그랬으니 수자원공사 빚이 많을 텐데 그것도 다 결국은 네. 공공기관 부채고. 자, 그런데 수자원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는 영리성을 추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D2보다는 D3에 들어가요. 아, 그럼 D2에 들어가는 공공기관과 예. D3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이 달라요? 달라요. 영리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도 되는 기관은 D3에 포함되고 D2는 법적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공공의료 관련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아,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엔 효율성이 떨어져서 네. 민간의 영역으로 주긴 줬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국가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벌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았으니 예. 그럼 국가가 결국 자기 예산으로 막아줘야 되잖아요. 돈이 모자랐을 때. 예. 그래서 IMF, OECD에서는 D2까지가 국가 간의 부채 규모를 그러니까 채무 규모를 비교하기에 제일 적합하다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진짜 아까 좀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D3 네. 이거는 국가 간에 서로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이 안 씁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해외 국가에서는요. 네. 공기업이라고 하는 분류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랄까요? 많지 않아요. 국가가 직접 뭐 다리를 놓거나 국가가 예. 직접 뭐라고 그러죠? 그 아파트를 짓거나 예. 국가가 직접 무슨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거의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D2나 D3가 큰 차이가 없는 국가가 대부분 많아요. 다른 나라는 LH공사 같은 거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수자원공사 같은 것도 잘 없다는 없고.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기업 이런 거를 정확히 D3에 들어가는 공기업을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또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D3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숫자가 D1, D2, D3까지 갈 때마다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럴 것이 지금 유럽에는 가스 가격, 석유 가격이 비싸서 정부가 빚을 내서 그걸로 그 가스 가격을 감당하고 보조금을 주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그냥 혼자 손해 보면서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부채는 국가 부채로는 우리나라는 안 잡히고 그렇죠. 영국 정부가 그 일을 하면 영국 정부는 그건 국가 부채고. 네. 그러니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많이 축소돼 있네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IMF에서 연구 보고서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2를 기준으로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언론에서 봤을 때 IMF에서 조사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몇 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 몇 퍼센트고 우리나라 몇 퍼센트니까 괜찮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네. 그 나라는 D3로 집계될 걸 D2에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D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D3가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가 갚아야 될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리성 공기업이라고 하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 하면 쟤네는 영리를 법적으로 허용했으니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야 우리 적자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다 내년부터 전기료 2배 인상 해버리자. 빨리 흑자 전환하자. 네. 라고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안 그렇죠. 못하죠. 사장님도 정부에서 내려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적자든 흑자든 국가의 암묵적인 관리 감독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D3의 부채, 공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부채가 생겼다. 그럼 이걸 국가가 못 본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담보해야 될 부채 규모는 다른 나라 D2가 아니라 우리는 D3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통계적으로 아니 누구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누구는 저 국제기구에서 들고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네. 굉장히 괜찮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어느 정도 이제 좀 해결이 되셨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둘 다 맞는데 네. 다른 나라는
집안의 모든 잡동사니 다 갖고 있으니까 저 집은 저렇게 뭐 잡동사니가 많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별도의 창고를 운영 중이다. 예. 그래서 집안은 깨끗해 보이는데 결국 다 잡동사니 갖고 와봐 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네요. 예. 그다음에 또 상식에 반하는 거 한두 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저 국가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얘기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중에서 중앙정부 채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채무가 있는데요. 네. 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아무리 봐도 지방 소멸의 시대이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지방 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지방 채무가 최근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건 실제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지방 채무가 증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비하고요. 오히려 중앙정부의 채무가 늘어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건 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방 정부가 채무를 마음대로 더 발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 지방채, 지방채요. 경기도 공사채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지방에서 빚을 낼 수 있는 맥시멈 금액, 그 실링이라고 하죠. 그 총액을 행안부에서 정해주고 있어요. 정해놨다고. 네, 예.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안 그러면 시군구청장 도지사 임기 때 그냥 다 빚내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음 선거 때 표 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총액을 엄정하게 관리하고요. 만약에 그 총액에 비해서 더 높은 그 빚을 내고 싶은 지방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작성해야 될 서류가 그냥 전화번호부만 한데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향후 5년 내 그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네. 굉장히 엄정한 채무 상환 계획표를 다 갖다 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서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못한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에 무슨 뭐 시청 청사 막 호화 청사 짓고 네. 도청 청사 막 멋지게 지으니 저 빚들 다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지만 예. 실제 총액에서 봤을 때는 지방 정부의 부채는 그렇게 크게 못 늘어나고 있고 중앙 정부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호화청소는 무슨 돈으로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 쓸 거를 줄여서 짓는 거지. 이렇게 해서? 뭐 지방채 발행해서 청사 짓는 경우는 적어도 알겠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 국가부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부채가 좀 더 심각하다. 네. 다 떠안고 있다 중앙에서.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끔 해외에서 빚내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공식적으로 2018년도 이후부터는 해외 차입금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외채가 없다고요? 예, 우리 차입금이라고 하는 분류표에서요. 외국에서 이것도 통계를 제가 정확히 찾아왔어요. 1997년부터 외환위기 당시에 IMF에서 상환하기로 위해서 빌려왔던 차입금이 195억 달러고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각각 빌려온 돈이 70억 달러하고 37억 달러인데 네. 이 대규모 차입을 실제 그때 쫙 했었는데 그 뒤에는 이거 다 갚고 차입금 기준으로는 해외에서 차입을 해온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외국에서 차입금을 빌려온 건 없는데요. 근데 또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외국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국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차입금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당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아니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도 결국 돈을 빌리는 거고 차입금을 땡겨왔다는 것도 돈을 빌리는 건데 이 두 개가 뭐가 다른 거라고 이걸 따로 분류를 하냐. 그게 제가 바로 궁금한 겁니다. 예. 네. 자, 이것도 뭐 누가 장난치는 거는 아니고요. 차입금으로 분류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그 거래를 서로 빈번하게도 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 상대방과 돈을 빌리고 다시 갚고 할 때는 굳이 행정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국채 발행이라는 그 절차를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하지 말고 예. 야 너랑 나 사이에 무슨 그런 걸 또 주고받니? 오케이 하면서 그래 그럼 갚아 하고 그냥 갚는 금액들. 어디서 빌려와요 그걸? 그게 한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이 여기 있고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거는 국채 발행이 아니라 차입금에 해당되는 거고 네. 민간 기금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기금에서 또 돈을 빌려올 때는 바로 또 차입금이 될 거고요. 정부 차입금. 네. 다 정부 주머니라고 생각하는군요. 맞아요. 한국은행이나 무슨 기금이나. 예. 그리고 마지막이 국제기구예요. 예. IMF, 월드뱅크, OECD 이런 나라가 이런 저 국제 기구가 특정 나라와 돈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뭐 굳이 국채를 발행하겠습니까? 서로 강제성이 있고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예. 바로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돈을 빌리는 그런 형태는 그것만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가 없다는 거지 국채를 외국에 팔아가지고 자금에 조달하는 거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또 정치가는 우리나라 해외 차입금은 제로다. 오히려 외국의 돈을 차입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어떤 분은 국채 발행을 더 해가지고 말이지 지금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다.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해외 차입금이 없다는 건 외국인 친구한테 빌린 돈이 없다는 거지. 그렇죠. 외국계 은행에서는 벌써 수십억 대출 받아놨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 차입금이라고 하는 개념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의하자. 네. 네. 저 진짜 너무 비유가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국가 채무, 부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견해들을 지금 종종 듣게 되는데 네. 바로 이러한 용어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OECD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D2 예. D2 기준으로 IMF, OECD에서 집계하기 때문에 D2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2019년도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은 배제한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D2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46.9%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높은 나라는 어떠냐? 일본이 224%, 네. 그다음에 프랑스가 125%, 그다음에 영국도 119%, 미국도 107%.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나라마다 비율이 많이 다르네요.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떻게 보면 유사한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 그거는 어떤 요인도 감안해야 된다. 우리는 D3로 넘긴 빚이 상당히 많은 거다. 네. 그러니 요것만 보고 야,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안정적이네라고 얘기해서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는 설마 저기에 빚이 있겠어라고 생각해서 카운트 안 하는 곳곳에 네. 우리나라는 빚이 많다는 뜻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다 더해서 하여튼 빚이란 빚은 다 갖고 와서 우리 비교해 봅시다. 그런 통계는 없나 봅니다. D3를 우리나라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외국에서는 D3를 다 취합해가지고 전부 다 상호 비교하는 그 보고서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D3를 무조건 D2와 비교해도 되느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들어가고 빼고 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건 국가 부채라고 하더라도 국가 채무라고 하더라도 D1, D2, D3라는 분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비영리 공기업 혹은 영리 공기업 이런 데 섞여 있는 부채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 사실상 다 국가 부채다. 끌어다 다 놓고 나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그런 이야기. 알겠습니다. 좀 더 공부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가 부채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예. 예,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찾아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